4월 25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1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요즘 저한테 좌우에서 난리들입니다. 좌측은 문재인을 공격한다고 저한테 난리고, 또 오른쪽은 황교안 한국당 체제를 비판한다고 저한테 난립니다. 심지어 저한테 편지까지 보내신 이 교회 신자분도 계세요. 제가 여태까지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적인 이해로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러진 말자. 개인적인 정으로 그렇게 하지도 말자. 다만 전체적으로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것은 상업적인 이익이나 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브리핑을 하자. 그래서 저도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뉴스 평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고 또 적도 많이 양산했습니다만은, 저 또한 뉴스 브리핑이 어떻게 하면 많이 보고 구독도 또 조회도 많아지는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독, 조회 이런 부분에 눌러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또 지금 유튜브 측에서 저를 상당히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제가 감수하고 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렇지만은 해야 될 말을 안 하지는 않겠다. 이게 제 확고한 입장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인 압력을 통해서 제 의도를, 제 발언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저 성격은요, 그렇게 하면 더 세게 나갑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현실적인 출세에서 벗어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협박한다고 공갈한다고 말을 멈추겠습니까? 제가 왜 한국당을 비판하나, 황교안을 왜 비판하나? 잘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해라고요? 그래도 조금씩은 하지 않냐고요? 애들입니까? 그들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신자분들이 받았을 때는 신의 소명을 받아서 황 대표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심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가 지금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국제적인 부분이나 국내적인 부분에서 제가 별로 틀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심이 없기 때문에, 또 남들보다 공부는 좀 열심히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런 일에 좀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제가 제 나름대로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지금 장기 집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당식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못 막습니다. 숱한 기회가 있어서요. 정상적인 야당의 역할과 투쟁 방식으로 간다면 이거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비판을 하기 전에요, 왜 한국당이 황교안이 당선되자마자 그 숱한 지난 12월, 1월, 2월 벌어진 정권의 의혹을 다 깔아뭉개버리고 빈손으로 국회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한테 이제 황교안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이루 말을 입에 담기 어려운 비판을 해요. 안 본다, 해원 탈퇴했다, 협박은 예사입니다. 그런데 비판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루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식 모독적인 비판을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어요. 그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왜 아무것도 얻어내지 않고 맹목적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정권에 하여금 우습게 보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답이 납득이 가면요, 제가 비판의 강도를 낮추겠습니다. 답이 없죠. 오늘 조선일보 보면 김창균 칼럼이요, 황교안 잡기 위해 재소환된 세월호와 김학의. 그래서 김학의 문제는 황교안을, 곽상도를 노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황교안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거나 옳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걸리는 건수를 걸어서 황교안을 거른다고 이 정권이 이 두 가지 문제로 어떻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황교안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서 추락을 시켜가는 용도로 쓰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승부를 벌일 때는 다른 카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황교안이 미국 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불쾌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라인이 뭔데 하고 저를 비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요, 좀 통이 있죠. 10년 전에 노무현 정권이 덮치고 압수수색하고 출국 정지하고 별짓을 저한테 다 했습니다. 그런 라인 때문에요. 그래서 저 기자회견 한 것도 다들 알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어렵다고요. 이야기해 준 겁니다.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리한 걸 사기꾼들한테 매달려서 크게 밀고 가다가 나중에 못 가게 돼서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제가 이야기해 줬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 현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더 잘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 발언을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부드럽게 하라고요? 아, 부드럽게 해서 들을 사람들입니까? 주변에 간신히 넘치고 아부하는 놈들이 줄을 서 있는데 제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황교안을 만나서 해주라고요? 아니, 제가 왜 황교안을 만납니까? 그쪽에서 저한테 이야기 듣고 싶으면 부탁해야죠. 아니, 평론하는 사람이 정치인들한테 전화 걸어서 니한테 조언할 거 있으니까 좀 만나주라. 그런다고 황교안이 저 만나주겠습니까? 높은 분인데. 말 같은 소리를 좀 하기 바랍니다. 평론하는 사람은요, 권력은 없지만 가오는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치인한테 먼저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제 가오 세우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출연하라고 전화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거 한다 했다가 안 온다고 지랄들이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달다가 거부당해서 지랄들이지요. 제가 말이 세다고요? 유튜브의 특징은 기성의 언론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유튜브의 묘미 아닙니까? 저보고 뭐라 한다고 말을 하지 말고요. 말 좀 듣기 바랍니다. 어제 보면 좌파 매체들은 국회에서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푹 잤다, 이런 이야기도 밖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 원내 300, 원외 200씩을 동원하라 하니 다른 온 사람들을 앞에 자기 지역 피켓 세우고 인증샷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배경에 깔고 사진을 찍어서 당에 입증하려고 했다. 온갖 이야기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문 정권이 엄청나게 썩었죠. 엄청나게 친북 좌파지요. 엄청나게 독재를 하지요. 엄청나게 야당을 개무시하지요. 자, 이 정권은 한번 잡으면 끝을 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잡은 정권이다.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걸고 거의 끝을 봐버리겠다.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놓칠 것 같으면 나라를 거의 망하게 하고 가지 그냥은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일 거라고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정권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요.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진짜 노답 차원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헌선을 넘긴다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수십 년 집권한다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제가 요즘 주말에 임응수 변호사의 정상회담에서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공산화되어 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저는 그런 단계에 지금 진입을 해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방 이후에 지금 70년 이상을 미국, 일본 등 서방의 동맹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반도의 남쪽은요. 북쪽은 아직도 북쪽의 동맹의 주축이죠. 그러면 이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 남쪽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그런 체제와 북쪽에 권위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체제 이 대립에 지금 첨단적인 전선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동북아시아의 균형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힘의 균형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벗어나서 북한과 중국 이런 식의 북쪽에 있는 독재 세력, 공산주의 세력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 정권 들어서 확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정권이 단지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싸움, 독일에서 벌어지는 기민당과 사민당의 싸움, 미국의 공화민주당의 싸움,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어쩌다 보니까 보수의 잘못이 크죠. 저보고 또 보수라는 말 쓰지 마라 어쩌라는데요. 보수는 학술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것이 규정된 용어이기 때문에 말 장난으로 보수가 인기 있니 없니에 따라서 용어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저한테 두 번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지금 잘못 때문에 친북 좌파가 온건 중도 좌파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보수 정권을 끌어내라 버리고 집권을 하고는 그 이후에 친북 좌파적 속성을 드러내면서 반미 반일적 속성을 드러내면서 급속하게 이 나라를 북쪽에 있는 공산 독재 그룹에다가 이렇게 붙여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중국이라는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고서 미국의 도움을 바라는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한국이 어느 동맹편에 설지 확고하게 선택하기 바란다. 일본하고 저렇게 그야말로 이제는 동맹이 아니라 원수처럼 되어가는 부분에 그 배경이 결국 이 동맹에서 빠져서 저 동맹으로 가고 싶은 한국 정권 수뇌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김대중과 당시 한나라당, 노무현과 한나라당 수준이라면 한나라당 지도부에 이런 이야기를 심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좀 분발하라 하고 가벼운 비판과 격려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과 나경원이 리더로서 있는 이 한국당의 입장은 이제 이 몇 년에서 내년 총선이나 2022년 대선, 특히 내년 총선이 결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범친북 좌파 연합 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점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라도 200석 개헌 저지서까지 넘기게 된다면
그때는 매우 심각한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범친북 좌파 진영에서 내년 총선을 승리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무의미해져 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큰 표차가 나지 않다면 한번 해볼만 합니다만은 큰 표로 격차가 나게 되면, 그리고 200석이 혹시 범여권이 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볼 때 대선이 하나마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헌법이 개정되면서 온갖 형태의 법률 개정들이 친북 좌파 진영에 유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 정권이 노리는 것은 단지 집권을 연장해 가기 위한 수준의 지금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권 연장 수준의 싸움이라면 이런 식으로까지 막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어떤 행태로든 돈을 풀어서 경제 붕괴를 지연시키면서 그 전에 총선에서 승리를 통해서 지금 정치 구조 자체를 아예 바꾸어 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대한민국에 나타난 정파 중에서 지금 문 정권 같은 이런 패거리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나타나기 어려운 종류의 정권이 지금 집권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간 비장하고 처절한 대처 없이는 이 정권을 꺾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권이 이기는 부분은 어떻게 이긴다는 것이냐? 이 정권이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이 내년 총선에 과반수나 200석을 넘긴다는 게 아니라 범친북 좌파 연합에서 그렇게 넘기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만 하더라도요, 여야가 공수처 위원 2명씩을 임명하고 그 중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이들이 지금 고위직 공무원 7,000명 정도를 지금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구가 탄생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이 기관에서 앞으로 청와대의 지시대로 그야말로 모든 정치인을 잡아들이는 게시타포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50%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게 되면 개헌 저지선이 위태롭다라는 말이 상식이 있는 의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군소 범여권 성향 좌파 정당들을 난립시켜서 그들이 일정하게 득표하게 해서 그들의 의석을 갖다가 보태게 되면 결국 범여권이 200석 가량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지역구를 28개를 없애버리면 민주당도 타격을 받겠지만 한국당도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1, 2당 같은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큰 정당은 아마 비례대표 숫자에서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그냥 비례대표를 받을 때보다도 훨씬 적은 의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도 손해고 민주당도 손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손해본 부분을 가져가는 정당이 누구겠느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정당이라고 있는 것들이 바른미래당도 일부 보수 성향이 있지만 대다수가 지금 호남 좌파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도 그렇고 평화당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정권이 의도적으로 범좌파 정당들을 이렇게 난립시켜서 그들이 일정한 득표를 해서, 그래서 지역구에서 당선될 만큼은 되지 않지만 일정한 퍼센테지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10%의 득표를 했다, 정당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당이 10% 득표를 했다면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라면 지금 300석이잖아요. 그 중에 몇 석을 갖고 가요? 30석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가 한 명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비례로 30석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의 의석이 50석이다. 그런데 평화당이 호남에서 20%를 득표했다. 그러면 이 평화당은 호남에서 기본으로 50석에 20%면 얼마입니까? 10석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평화당이 지역에서 한 석을 얻었다 하면 호남 권역에서만 평화당이 9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비례대표를요.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 이제 분당이 되어서 호남 계열 바른미래당이 15%를 득표했다면 그 50석에 15%면 얼마입니까? 7.5석이잖아요. 그럼 소수점 버리고 7석을 갖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지역구가 하나가 됐다면 비례대표를 6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의 비례대표 이 연동률을 50%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고 평화당도 유리하고요. 바른미래당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당에서 의석을 줄이더라도 자신들과 우호적인 범친북 좌파 정당들이 몇십 석을 얻어주면 한국당도 같이 끌어안고 의석을 줄인 뒤에 거기에서 그쪽으로 의석이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석을 보태게 되면 이들이 경선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제도, 이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00%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50%로 하게 되면 또 이 반영하는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 필요가 있냐? 굉장히 복잡하지요. 권역별로 해서 연동률, 반영률이 50%고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상당수나 언론도 이게 뭔지 제대로 모르게 만든 다음에 지금 이들이 얼렁뚱땅 지금 좌파 정당들을 난립시켜가지고 그들이 다 가져가게 만들어버려서 한국당에서 적어도 20, 30석을 빼들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지금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의석이 좀 줄어들겠지만 호남, 영남권에서도 의석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 지역구를 28석을 줄여야 비례가 28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한국당에서 그 늘어나는 비례대표, 줄어드는 지역구를 하게 되면 양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도 좀 손해를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2중대, 3중대, 4중대가 엄청난 이익을 봄으로써 그들이 손해보는 부분을 만회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지역구가 상당히 없어진다라는 핑계하에 완전 물갈이를 시켜서 민주당 내에 다선 비주류 중진들을 저는 날려버리고 친문으로 배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 정권이요, 내년 추경을 6조 7천억을 이렇게 국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출범한 첫 해에 11조, 두 번째 해에 3조 8천억, 또 올해 6조 7천억, 매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3년 연달아 추경을 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한다고 해서 문재인 케어로 서민들이 병원에 가서 자기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고 이 비급여를 급여화시켜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러고는 일상적인 인상률로 이것이 감당된다고 하다가 작년에는 4조 가까운 적자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이제 의료보험의 적립금이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비용의 의료보험을 개인들이 다 내어야 될 겁니다. 올해 지금 의료보험 인상률이 다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2026년이 되면 다시 적립금이 상당히 쌓일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있는 적립금을 다 털어먹고 그때는 아마 국고에서 또 매년
십수조씩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비급여되던 항목이 눈더미처럼 소비가 늘어나며 고령화가 진행되며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 부분을 이들은 아주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기기 위해서는 세금이고 의료보험료고 국민연금이고 모든 부분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다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냐? 겉으로는 국민들한테 자신의 지지층인 서민들한테 선심을 쓰는 척하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반대로 있는 계층에서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도 문 정권이 지금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암호화폐니 뭔 일을 가지고 돈 벌어먹기 좋게 만들어서 그들의 소득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1분위, 2분위, 3분위까지는 소득이 줄고 있지만은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문 정권에 대해 크게 불만을 아직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문 정권에 대해서 아직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거의 베네수엘라식으로 우민화시켜 버리면서 이들은 총선 대선 2번만 딱 이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이하게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어제 있었던 그런 형태의 항의와 그런 수준의 대응, 그리고 지난 주말의 대응, 이런 형식적인 모양새로 대응하는 한국당의 수준에서 황 대표의 사고에서 과연 이 정권을 지금 한국당이나 황 대표 체제에서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저 참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간이 있을 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불가능해지고 방법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패스트 트랙도 확 시간을 단축해서 180일 정도 만에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켜버리는 걸 지금 정권이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패스트 트랙은 330일이라서 사실 통과돼도 내년 총선에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그런 330일의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180일 정도로 끝내버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장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난이 아닌 정권을 상대할 때는 그야말로 무자비하고 처절하고 잔인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이 싸우는 걸 보면요, 주일에 예배하러 가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요, 이런 입장을 계속 말을 해 나갈 겁니다.